안녕하세요. 정다문교회 교회사 교육 근현백 교회사 두 번째 강의였죠. 계몽주의와 교회 편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좀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의 들으신 지 꽤 되셨을 텐데요. 이성과 신앙이 막 부딪히고 또 서로 영향을 줬던 그런 격동의 시대였잖아요. 같이 되짚어 보면서 그때 나눴던 생각들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네, 그렇죠. 과학혁명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시대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성, 합리성 이런 것들이 세상을 막 뒤흔들 때 교회랑 신앙이 어떤 도전에 직면했고 또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지 핵심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기억을 새롭게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계몽주의 배경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끔찍했던 30년 전쟁 같은 거, 그런 종교 전쟁을 오래 겪으면서 사람들이 종교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이런 분들의 지동설 주장에 나오면서 이게 오랜 시간 교회가 붙들고 있던 세계관, 예를 들면 뭐 시편 104편 같은 그런 구절 해석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거죠. 그렇죠. 교회의 권위가 좀 흔들리기 시작한 거군요. 네. 베이컨의 경험주의,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랑 또 데카르트의 이성주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새로운 사상들이 막 등장하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틀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고요. 특히 뉴턴, 만유인력 법칙 발견은 정말 큰 영향을 미쳤죠. 세상이 완전히 그 정교한 기계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자연은 수학적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신앙보다는 합리적인 이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죠. 권위의 중심이 약간 교회에서 과학으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통찰 하나 그때 강의에서 강조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뭔가요? 계몽주의가 이성의 눈으로 창조 세계의 질서를 보게 한 건 맞는데 정작 뉴턴 자신은 그 법칙 너머의 궁극적인 원인, 이건 신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 얘기 했었죠. 뉴턴 본인은 굉장히 신앙심 깊은 사람이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탐구와 신앙의 신비가 반드시 충돌하는 건 아니다. 이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때 나눴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네. 정말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근데 볼테르 같은 이심론자들도 나왔죠. 신을 그냥 뭐랄까 시계공. 그렇죠. 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더 이상은 개입 안 한다.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경의 계시나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믿음은 좀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성과 신앙의 조화 온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맹신도 문제지만 신앙의 그 신비까지 전부 이성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눴었죠. 네, 맞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프랑스 혁명으로 넘어가 보죠. 그 배경 다들 기억나시죠?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으로 상징되는 절대 왕정, 그리고 소수의 성직자란 귀족만 특권을 누리던 그 구체제, 앙시엥 레짐. 네, 그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었죠. 제3신분 대표들이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헌법 제정 전까지 해산 안 하겠다. 이렇게 서약한 사건. 이건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서 진짜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계몽주의 사상이 이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거군요. 그렇죠.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바스티유 감옥 습격, 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여기서 이제 자유, 평등, 저항권 같은 가치가 선포됐고요. 교회 재산도 국유화되고 성직자들을 국가가 통제하고 교회 세속화도 아주 빠르게 진행됐죠. 근데 혁명의 이상이랑 현실은 너무 달랐잖아요. 로베스피아르의 공포정체 시대에는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이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네, 루이 16세랑 마리 앙투아네트도 이때 처형됐고요. 심지어 이성을 숭배하는 이성 숭배 축제까지 열렸어요. 정말 극단적인 탈그리스도교화 현상까지 나타난 거죠. 맞아요. 그때 강의 끝나고 우리 토론했었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 시대 시민이었다면 왕당파, 온건파, 지롱드파, 아니면 급진파, 자코뱅파 중에 어디를 지지했을까 하고요. 네, 생각나네요. 많은 분들이 변화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자코뱅파의 그런 폭력적인 방식보다는 지롱드파의 점진적인 개혁을 지지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었죠. 혁명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그 방식과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죠.
이런 혼란기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이고요.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결국 황제 자리까지 올랐죠. 그 대관식에서 교황이 아니라 스스로 왕관을 쓰는 모습, 그거 참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나폴레옹이 법전 편찬이나 교육개혁 같은 업적도 물론 있지만 또 유럽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넣었기도 했죠. 프랑스 혁명의 이념, 그러니까 자유, 평등, 그리고 민족주의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카톨릭 교회랑 협약을 맺어서 혼란스러웠던 종교 상황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엔 러시아 원정 실패하고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몰락했죠. 그렇죠.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면서 유럽 전역에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또 국가와 교회의 관계도 크게 변했어요. 점차 교회가 국가의 통치 아래 놓이는 경향, 뭐랄까 정교 분리의 초기 모습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것도 우리 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계몽주의부터 나폴레옹 시대까지 정신없이 한번 다시 훑어봤는데요. 이성과 신앙의 관계, 혁명의 이상과 현실, 국가와 교회의 관계. 당시 강의 듣고 나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다시 막 떠오르네요. 맞아요. 계몽주의 합리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어떻게 신앙의 초월성을 지킬 것인가. 또 프랑스 혁명 시기 교회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는 뭘 반성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자유나 평등 같은 가치는 물론 소중하지만 그게 이성 숭배처럼 또 다른 우성이 되거나 아니면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흐를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당시 기득권이었던 교회의 부패가 어떻게 반정교적인 정서를 키웠는지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이런 성찰로 이뤄졌던 기억도 납니다. 네. 이성과 합리성이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당신의 신앙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오늘 나눈 이 계몽주의 시대를 돌아보면서 얻었던 통찰들을 바탕으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